아, 의사 선생님. 아무래도 주사를 놔주는 분이니까 싫어하더라고. 신경 쓸 거 없어. 아, 그렇구나. 아름아, 아저씨 말 잘 들으면 사탕을 주실 거야. 그러니까 얌전하게 있어야 해. 그러자 아름이는 인상을 찌푸리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저는 같이 있어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다시 회사로 들어가 저녁까지 일하고 야식집으로 출근해 배달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주문이 들어오지 않아 가게 안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앉을 새가 없었는데 참 이상한 일이었죠. 게다가 야식집 사장님이 오늘은 장사가 안 되니 그만 퇴근하라고 하셨습니다. 일당은 똑같이 쳐준다고 하면서 말이죠. 저는 도넛 배달 시간까지 한참 남아서 그 전에 아름이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빠라면 잠시 쉬는 것보다 딸의 얼굴을 한 번 더 보려는 저와 같은 결정을 하셨겠죠. 여하튼 저는 병원으로 달려가 딸아이가 입원해 있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이윽고 커튼으로 가려진 딸과 아내의 실루엣이 어렴풋이 보여 헛기침을 하며 인기척을 했어요. 그러자 아내가 커튼을 살짝 걷어 제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어머, 여보, 이 시간에 웬일이야? 왜 이렇게 놀래? 하긴 내가 이 시간에 일을 하지 않고 왔으니 놀랄만 하지. 오늘 야식집이 장사가 안 돼서 일찍 퇴근했어. 도넛 배달까지 두어 시간 비어서 우리 딸 얼굴도 보고 당신 얼굴 좀 보러 왔지. 그랬구나. 어머, 내 정신 좀 봐. 커튼 칠게. 이리 와서 앉아. 저는 보호자 침대에 앉아 자고 있는 딸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 있던 아내의 이마에서 땀이 흥건하게 흘러 미소를 거두었답니다. 당신 왜 이렇게 땀을 흘려? 몸이 아프기라도 한 거야? 여기 병원인데 진료 좀 받지 그랬어. 어디가 아픈 거야? 아니야, 아프긴. 그냥 더워서 땀이 나는 거야. 내가 요즘 더위를 많이 타더라고. 지금 2월인데 덥다고? 당신 피검사라도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걱정되네. 그런데 그때 방구 소리가 뿡 하고 들렸어요. 그 소리는 아내도 딸아이에게도 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하며 침대 밑에 뭐가 있는 것 같아 몸을 숙였어요. 무슨 소리지? 침대 밑에 뭐가 있나 봐. 여보, 내가 방귀를 낀 거야. 당신도 참 이럴 땐 못 들은 척하고 그냥 넘어가야지. 굳이 내 입으로 이야기해야겠어? 아유, 부끄러워라. 아, 그런 거야? 그렇다고 부부끼리 뭘 부끄러워하고 그래. 괜찮으니까 방구 나오면 실컷 끼워. 저는 미소를 지으며 아내에게 말했지만 침대 밑에 누군가 있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아내가 누군가를 숨긴 건데 일단 모른 채 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그만 갈게. 우리 아름이 보니까 에너지 충전됐다. 가서 열심히 일하고 올게. 내일 집에서 봐. 조심히 가, 여보. 저는 커튼을 쳐주고 편하게 쉬라는 말을 남기고 발을 돌려 병실 문을 열었다가 그냥 닫았습니다. 밖으로 나간 척하고 침대 밑의 존재를 확인할 생각이었죠. 이윽고 커튼 안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어요. 자기야, 갔어? 응, 갔어. 많이 힘들었지, 우리 저기. 이리 나와서 과일 좀 먹어? 이게 무슨 꼴이야. 당신 남편 분명히 밤새 일해서 안 온다며. 하마터면 들킬 뻔했잖아. 그러게 말이야. 나가서 돈이나 벌 것이지. 왜 기어들어와가지고 사람을 놀래키지? 나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니까. 나 식은땀 나는 거 보여? 그래도 나름 스릴 있어서 재밌지 않았어? 스릴은 무슨... 나 아까 방귀 껴서 걸릴 뻔했잖아. 갑자기 방구가 왜 나왔는지. 어쨌든 안 걸려서 다행이다. 그제야 저는 아내가 바람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 집 밖에서 일만 하고 살았으니 알 리가 없었고 아내가 아픈 딸을 두고 바람을 피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희야, 우리 딸 잘 잔다. 누굴 닮았는지 정말 예쁘단 말이야. 그야 자기 닮았으니까 그렇지. 그런데 당신 남편 바보 아니야? 아님 호구인가? 어떻게 지 딸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돈을 퍼다 날라? 대단하다. 쉿, 아름이 듣겠어. 안 그래도 아름이가 내 남편한테 당신 이야기를 했다니까.
줄기세포 치료를 받더니 말문이 터졌어. 그러게 왜 우리 만날 때마다 애를 데리고 나와? 우리 둘이 만나면 좀 좋아? 그나저나 자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자기 진짜 로또 1등 당첨된 거야? 나 아직도 어안이 벙벙해. 그럼 이제 우리 살림도 합칠 수 있는 거야? 살림을 합치긴 무슨. 나나 당신이나 애도 있고 각자 가정이 있는데 귀찮게 뭐하러 이혼 같은 걸 해? 그냥 지금처럼 지내면 되는 거지. 여하튼 이번에 내 로또 당첨금으로 우리 새 보금자리 마련할 테니까 거기서 매일 오붓 타고 뜨거운 시간 보내자. 자그마치 30억이야, 30억! 이 김우석이 옛날에 비실대던 김우석이 아니란 말이야. 앞으로 이 돈으로 나와 당신이 두 집 살림하면서 쭉 사는 거야. 재밌겠지? 저는 주먹을 꽉 쥐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상간남이 왠지 낯이 익었어요. 한참 기억을 더듬던 전 아내와 함께 있는 남자놈이 결혼 전 아내 집 앞에서 잠깐 본 적이 있던 아내를 짝사랑하고 있다던 그놈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 연놈이 지금껏 절 속이고 만남을 지속해왔던 거였어요. 결국 분을 참지 못한 저는 커튼을 제껴버렸습니다. 깜짝이야! 여보, 아직 안 갔어? 놀랐잖아. 이쪽은 우리 아름이를 예뻐해주는 다른 과 의사 선생님이셔. 퇴근하기 전에 우리 아름이를 보시겠다고 들려주셨네? 의사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너 정말 뻔뻔하구나. 이 자식 예전에 당신 짝사랑한다고 당신 집 앞에서 본 놈 아니야? 아주 낯이 익은데. 그리고 당신과 이 자식이 하는 대화 한마디도 빠지지 않고 다 들었어. 둘이 아주 좋아 죽던데. 그동안 내가 밖으로 돌며 돈 벌기 바쁠 때 당신은 아름이 데리고 다니며 이 자식이랑 불륜을 저지른 거야? 그러고도 네가 엄마라고 할 수 있어? 제 말이 끝나자 상간남이 입을 열더군요. 이거 들켜버렸네. 이봐, 우린 바람을 피운 게 아니야. 주희는 너를 만나기 훨씬 전부터 나와 연인이었다고. 우린 한 번도 서로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람이라는 더러운 단어는 쓰지 말라고. 이에 저는 본능적으로 상간남의 멱살을 잡고 병실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아내 역시 뒤따라서 나오더군요. 그만해. 병원에서 이게 뭐하는 짓이야. 말로 하란 말이야. 당신이야말로 병원에서 뭐하는 짓이야. 아름이 앞에서 바람을 피우고 싶어? 그리고 이 자식 말이 사실이야? 나를 만나기 전부터 이 자식이랑 연인이었어? 대답 대신 침묵을 선택한 아내에게 전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양다리를 걸친 거야? 이 자식이 그렇게 좋으면 왜 나랑 결혼을 했어? 대체 왜? 그건 갑자기 아름이를 임신해서 어쩔 수 없었어. 그럼 아까 그 말은 뭐야? 아름이가 이 자식을 닮았다고 했잖아. 그리고 내가 남의 자식을 위해 돈을 퍼다 나른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고. 그건... 됐어, 대답하지 마. 아름인 내 딸이 분명해. 만약 이 자식 딸이면 이 자식하고 결혼했겠지. 그러자 저에게 멱살 잡힌 상간남이 비웃으며 말하더군요. 이 호구 자식. 야, 왜 너랑 결혼했겠냐? 아름이 내 딸 맞아. 하지만 그 당시 나는 공장에서 단순 노동이나 하는 돈 없는 놈이었고 너는 안정적인 회사 다니며 괜찮은 월급을 받는 놈이었지. 그래서 주희가 널 선택한 거야. 비록 주희가 널 선택해서 헤어짐을 결심했지만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잖아. 우린 도저히 헤어질 수 없었지. 그래서 결국 다시 만나게 됐고 주희가 나중에 고백하더군. 아름이가 내 아이였다고. 야, 너한테 미안하지만 나도 나중에 안 사실이야.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네? 내가 얼마 전 로또에 당첨이 됐지 뭐야. 이렇게 된 거 주희랑 내 딸은 이제 내가 데려가야겠어. 넌 이제 그만 빠질 때가 됐다는 이야기야. 저는 상난감의 얼굴에 주먹을 힘껏 던졌습니다. 이윽고 바닥에 쓰러져 코피를 흘렸고 아내란 여자는 쓰러진 상간남에게 불이 나게 달려가더군요. 이게 뭐하는 짓이야. 안 되겠다. 우리 그냥 이혼하자. 오히려 잘 됐네. 아름이는 나와 여기 옆에 있는 우석씨 딸이 맞아. 당신하고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 내가 한 발 물러서서 재산 분할은 받지 않을게.
당신 지금 빚이 산더미이니 내가 그 정도 배려는 해주고 떠날게. 그럼 법원에서 봐. 그렇게 바퀴벌레 한 쌍이 병원을 나가버리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서 있기만 했어요. 이 모든 게 믿기지가 않았으니까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병실로 돌아가 자고 있는 딸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 한 가닥을 뽑았죠. 이튿날 아름이를 집으로 데려오고 돌봄 선생님을 구해 엄마의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제가 일을 멈출 수 없으니 그렇게라도 해야 했네요. 일주일 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와 병원을 찾았고 봉투를 열어 아름이와 저의 친자 확인서를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병실에서 상간남과 아내가 나눈 대화가 사실이었습니다. 아름이는 제 친딸이 아니라고 밝혀졌답니다. 한참 깊은 생각에 잠겨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했어요. 아내도 상간남도 그리고 아름이까지 말이죠. 상간남의 자식을 7년 넘게 내 손으로 키우고 치료시키는데 모든 걸 걸었던 날들이 너무 허망하고 화가 났습니다. 물론 아름이가 잘못한 건 없었지만 제 자식이 아니란 걸 알고 나자 모른 척하고 살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유전자 검사지를 제출해 이혼 소송과 상간남 소송을 진행했고 아름이를 파양시켰습니다. 돈으로나마 보상을 받아야겠다는 저의 현명한 결심이었죠. 어이 호구, 이제 보니 완전 호구는 아니네. 이렇게 머리를 쓸 줄 몰랐다. 그래도 뭐 내가 로또 1등 당첨돼서 30억이나 있으니 너한테 준 위자료는 푼돈에 불과해. 그리고 네 덕분에 나도 마누라랑 이혼했다. 생각해보니까 두 집 살림할 이유가 없더라고. 돈도 많겠다. 위자료 몇 푼 쥐어줬더니 바로 이혼 도장 찍던데. 여하튼 앞으로 주위와 지지고 볶고 행복하게 살 테니까 두고 봐. 당신 그 돈으로 빚이나 갚아. 그래도 나랑 이혼하니까 남는 장사 했네. 아름이는 우리가 잘 키울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알겠니? 저는 참지 못하고 상간남에게 주먹을 전처에게 따귀를 날렸습니다. 그래, 내 딸. 아니, 너희들의 딸. 아름이 다신 만나지도 찾지도 않을 거야. 당신들이 바라는 대로 돼서 좋지. 그런데 말이야, 당신이나 이 자식은 얼마 못 가 천벌을 받을 거야. 바퀴벌레가 득실되는 시궁창에서 썩는 날이 찾아올 거라고. 어떻게 하냐고? 내가 저주를 퍼부을 테니까. 그렇게 돌아서서 아내와 상간남 그리고 딸을 떠나 혼자가 되었습니다. 1년 동안 휴식과 여행을 다녔더니 어느새 복수심은 잊혀졌어요. 가끔 아름이가 보고 싶긴 했지만 몸에서 멀어지니 마음에서 멀어지고 있어 다행이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앞에 전처가 찾아왔습니다. 전처의 몰골은 초췌하고 다크서클이 그윽했어요. 네가 여기 무슨 일로 왔냐? 여보, 그동안 잘 지냈어? 남이사 잘 지내든 말든 너 같은 쓰레기가 무슨 상관이야. 로또 맞은 놈이랑 잘 살겠다더니 꼴이 말이 안 되네. 누가 보면 로또가 아니라 벼락을 맞은 줄 알겠어? 그러자 전처가 저에게 넋두리를 시작했습니다. 말도 마. 1년 동안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다 들려줄 순 없지만 정말 최악이었어. 로또 1등이 돼서 내가 정신이 돌아버린 걸 땅을 치고 후회한다니까. 처음엔 나도 명품 쇼핑이나 외제차다 해서 좋긴 좋았지. 그런데 그 자식은 얼마 지나지 않아 도박을 시작했고 술과 여자들 만나는데 돈을 펑펑 썼어. 결국 얼마 전에 모든 돈을 다 잃고 도박 빚을 못 갚아서 도망까지 다니고 있다니까. 여보, 이제와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겠냐만 나 진짜 반성 많이 했어. 그리고 당신이 너무 보고 싶더라. 내가 진짜 사랑한 사람은 오직 당신뿐인 걸 이제야 깨달았어. 그래서 말인데 나 용서하고 다시 받아주면 안 될까? 이게 말인지 막걸리인지 정신 나간 여자가 헛소리만 짓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전 전처에게 가장 상처가 될 말을 생각하고 말해주었습니다. 망하게 된 건 아주 당연한 거야. 내가 말했잖아. 저주를 부어서 천벌을 받게 될 거라고.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우리 아름이를 봐서라도 다시 받아주면 안 될까? 나 혼자 아름이 키우는데 버거워. 줄기세포인지 뭔지 실컷 치료해서 나아지는 줄 알았는데 옛날과 그대로야. 아름이에게 당신 손이 필요해. 야,
아름이가 내 딸도 아닌데 왜 내 손이 필요하다는 거야? 내가 내 자식이 아닌 줄 모르고 7년을 키운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나더러 다시 너희 모녀를 받아주라고? 아직도 내가 호구로 보이냐 이 쓰레기야? 여보, 아름이 때문에 억울했구나. 그럼 아름이는 그냥 고아원에 맡길 테니까 나라도 받아주면 안 될까? 응? 저는 도저히 봐줄 수가 없어 있는 힘껏 따귀를 세게 날려버렸어요. 전처는 저만치 멀리 낮아빠졌고요. 너한테는 이제 욕도 아깝다. 그냥 사라져. 다시 찾아오면 그땐 네 제삿날이 될 줄 알아. 알아들어? 전처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는데 제 눈에는 악어의 눈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전처는 다시 어디론가 돌아갔네요. 그리고 다음날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전처의 말을 토대로 상습 도박으로 도망다니는 상간남의 신상을 알려주었어요. 경찰은 도망자라 잡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정보를 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저를 돌려보냈답니다. 며칠 뒤 담당 경찰관에게 연락이 왔는데 제가 신고한 상간남이 어느 모텔에서 숨어 지내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더라고요. 그제야 저는 전처와 상간남에게 제대로 된 벌을 내린 것 같아 속이 후련했답니다.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이 이 모든 일이 끝난 지 몇 달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이런 인간들이 요즘 시대에 존재하고 있다는 게 믿기시나요? 저는 아직도 전처와 상간남이 등장하는 악몽을 꾸고 있답니다.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두년놈들에게 억하심정이 남아있었나 봐요. 언젠가는 잊혀지리라 믿습니다. 제가 전처와 내쫓은 건 잘한 일이지만 아름이를 모른 채 해서 가슴에 가시가 박힌 기분으로 지내고 있네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제 딸이 아닌 상간남의 핏줄인 걸 아는데 어떻게 제 딸로 키우겠습니까? 요즘 아름이 생각에 자주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여자를 잘못 만나 벌어진 사건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부디 조언 한마디씩 남겨주시면